다른 지역으로 편입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국제 이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합법적인 정주하는 그 현상을 이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난민인데요. 난민은 강제적일 수도 있고 또 불법적일 수도 있고 그런 요인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주해서 합법적인 정주를 위해서 신청을 하거나 대기하거나 그것을 찾는 그런 현상들을 난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법이라고 합니다. 대전대학교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과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이제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3등 칸에 있던 이 디카프리오하고 그리고 계급과 신분이 달랐던 윈슬렛과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내면에는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이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럽과 신생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으로 갈라지면서 유럽이 두 개로 분기되는 지점이 이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이주의 양상에는 보통 그 당시에는 두 가지의 양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내 이주 혹은 바로 인접국가로의 이주,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그런 양상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국가 또는 새로운 대륙으로의 편입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국제 이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정적으로 이주에서 난민으로 확장되고 새롭게 성격이 변모하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 시점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많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인종과 민족이 집단으로 이주를 현실화하게 되는데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영토를 넓혀가면서 식민지를 만들어내고 그 식민지에 있던 국민들이 제국주의 국가로 이주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난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 둘씩 형상화되고 강제에 의해서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이주와 거주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수용국의 입장에서 이들을 새로운 사회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제도나 정책이 이때 이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문화 사회, 그 다음에 국적 취득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인종차별과 관련된 디아스포라뿐이 아니라 이 제노포비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외국인 혐오증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등장하고 이민의 형태들 그리고 난민자를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극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 발생한 알란 쿠르드라고 하는 3살짜리 아이의 죽음, 이 사건이 이제 가장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중동 국가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연안에 있는 지중해에 있어서의 난민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인종과 종교 그리고 국가가 없는 유목민들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유럽에서의 극우 정당들이 발전할 수 있었고 세력을 얻을 수 있었던 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중해 난민 사태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서 알바니아 사례는 왜 중요한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바니아 사태는 1989년에 소련 체제가 해체되면서 유고연방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고연방이 해체되면서 각각에 있는 자치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인종, 종교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 알바니아 사태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인종 청소, 그다음에 종교적 박해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고 많은 알바니아인들이 해외로 도피하고 해외로
특히 이제 이탈리아로 주로 많이 난민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도 제도를 갖고 있지만 이 알바니아 사태가 보여준 사례는 그런 측면에서 대량 유민이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지중해 연안의 그 중동과 북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겪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2010년에 12월에 튀니지에서 있었던 그 시위를 촉발된 시위를 통해서 이 많은 국가들, 중동의 많은 예멘을 뭐 이집트, 레바논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전환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체제 전환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탄압도 있었고 시위에 대한 반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치적 권력이 뒤치락 엎치락하면서 많은 난민들이 보다 나은 미래의 땅을 찾아서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난민 보트에 몸을 싣고 많은 사람들이 보트 피플이 됐던 이 시기가 이 아랍의 봄 사례입니다.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현재 유럽을 이해하는데도 그렇고 중동을 비롯한 지중해의 국제정치적 질서, 국제정치 경제적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은 유럽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였었는데 이때 132만 2천 명,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6배 정도가 넘는 인원들이 난민을 신청하게 되면서 유럽에서 난민 수용의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유럽 통합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유럽 셰피티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영국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렉시트를 2016년부터 시작을 한 것이고 결국 이제 영국은 유럽 통합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지금도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또다시 유럽 내에서 큰 여론의 환기라든지 갈등이 생길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사례를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난민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2020년, 그러니까 6월 20일이 매년 유엔이 정한 난민의 날인데 이번에도 5월 30일 날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1억 명이 넘는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 80억 중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분류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세계 인구를 8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하고 있는 난민의 유형에 속해 있는 인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에 비해서 12%나 증가가 됐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그다음에 이제 지중해에서는 시리아 난민이 증가하면서 1억이 넘는 난민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정주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관련된 인접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러피안 유니언이라고 하는 EU입니다. 그래서 이 EU가 2000년서부터 난민 기금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을 만듭니다. 임시 보호처도 만들고 최소 기준도 만들고 유럽 생체 데이터베이스는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식으로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문 채취를 해서 그 이동 경로라든지 어디 사는지 아니면 출입국과 관련된 관리를 하는 그런 베이스라고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럽 난민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유로닥이라고 하는 걸 이때 2003년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은 이민이라든지 난민의 규정이 적용되는 유럽 국가들 모든 유럽 국가들에서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고민했을 때는 결국 난민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국가, 오는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어떤 협력해서 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 최근엔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기후 난민 그리고 환경 난민 이런 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난민 수용 국가로 등장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장 최근에 사회적 논란이 시작됐던 것은 2016년 예멘 사태였습니다. 2016년부터 말레이시아로부터 들어온 예멘인들에 의해서 난민 사태가 시작됐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많은 또 실향민들 그리고 난민들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던 예멘인들이 2016년 7명, 그 다음에 2017년 42명, 2018년 518명이라고 되는 난민이 입국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난민 문제가 논쟁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는 한 7가지 정도의 그 난민을 받아들이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치적 의견에 따라서 난민을 수용할 것이냐, 종교적 이유에 따라서 수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인종적인 이유가 있고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가족 결합의 문제, 그다음에 국적, 그다음에 그 이외의 기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농촌 그 계절형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다문화 사회의 성격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로 인한 사회적 변화 이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이냐는 고민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그 세계에서 어떤 역할과 지위 그리고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의 입장에서 난민 혹은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사람을 뭐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정상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과연 받아들일 준비는 나는 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 국제 이주와 난민 문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사실 우리 사회의 내부에는 우리는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국제 이주는 우리도 이민을 많이 갔고 미국 이민에 대한 그런 어떤 꿈도 있었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특히 이제 외국에 있는 특히 동남아시아의 코리안 드림을 찾아서 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로의 이민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사회적 논의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마음가짐은 어떤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